경제가 나빠지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는다. 경제학 교과서가 말하는 당연한 진리다. 하지만 2024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고물가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갑을 열고 있다. 단, 그 장소가 백화점이나 레스토랑이 아니라 자신의 침실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20만원짜리 캐시미어 잠옷, 50만원짜리 아로마 디퓨저, 100만원이 넘는 안마의자, 불황에 사치품이 팔린다는 역설. 이 기묘한 소비 현상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코지노믹스의 시대를 살고 있다. 거리가 차갑다. 물리적 온도의 문제가 아니다. 한때 우리를 설레게 했던 도심의 풍경이 이제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커피 한 잔 6,500원, 파스타 한 접시 2만원, 영화 한 편 15,000원.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2023년부터 시작된 고물가는 2024년에도 여전히 서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조정해도 장바구니 물가는 요지부동이다. 외식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음식점 매출은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특히 2030 세대의 외식 빈도는 한 달 평균 8.2회에서 4.7회로 급감했다. 밖에서 먹으면 최소 2만 원인데 집에서 배달시키면 1만 5천 원이잖아요. 아니, 요즘은 배달도 비싸서 직접 해먹어요. 28세 회사원 김지연 씨의 말이다. 여행업계도 마찬가지다.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고 국내 여행마저 사치가 됐다. 주말 펜션 하루 숙박비가 20만 원을 훌쩍 넘는다. 교통비, 식비까지 합치면 2박 3일의 가족 4인 기준 100만 원은 기본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집을 더 편하게 만들겠다는 게 요즘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흥미로운 건 이런 소비 위축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백화점 명품관은 한산해졌지만 홈퍼니싱 매장은 북적인다. 레스토랑 예약은 줄었지만 프리미엄 식재료 배송 서비스는 급성장했다. 사람들은 소비를 멈춘 게 아니라 방향을 틀었다. 밖에서 안으로, 광장에서 거실로.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동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밖은 위험해. 2020년 팬데믹 때 들었던 이 말이 2024년에 다시 들린다. 하지만 이번엔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다. 위험의 정체는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피로감,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다. MZ세대 사이에서는 밖은 돈 쓰는 곳, 집은 돈 버는 곳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유행이다. 실제로 집에서 부업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거나 최소한 외출로 인한 기회비용을 아끼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네스팅, 트렌드가 돌아왔다. 이 용어는 원래 새가 둥지를 틀듯 집을 아늑하게 꾸미는 행위를 뜻한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커크닝, 꼬치 안에 틀어박히기 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하지만 지금의 네스팅은 차원이 다르다. 단순히 집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집을 최적화한다. 홈카페, 홈시네마, 홈짐, 홈오피스. 집은 이제 다기능 복합 공간이다. 소셜미디어에는 홈스타그램, 우리 집 자랑 같은 해시태그가 넘쳐난다.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은 2024년 상반기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사람들은 조명 하나, 쿠션 하나에도 공을 들인다. 제 방이 제일 편해요. 밖에 나가면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선 제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32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박민준 씨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통제감의 회복으로 해석한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공간, 그것이 바로 집이다. 밖에서는 물가도, 일자리도, 인간관계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집에서는 다르다. 온도, 조명, 향기, 소리까지 모두 내가 선택한다. 이 작은 왕국에서 사람들은 위안을 찾는다. 그런데 이 위안에는 가격표가 붙어있다. 과연 얼마나 비싼 위안일까? 가성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던 소비자들이 갑자기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가심비. 이 낯선 단어가 2024년 소비 트렌드의 중심에 섰다. 불황의 사람들은 더 합리적으로 소비할 거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더 본능적으로 지갑을 연다. 단, 그 대상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 명품백 대신 명품 수건에, 해외여행 대신 고급 향초를 산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 미묘한 균형점에서 새로운 소비 전쟁이 시작된다. 이게 사치인가요? 저한테는 필수예요. 34세 직장인 이수진 씨는 18만원짜리 실크 잠옷을 입고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명품 가방은 없지만 침실에는 200만원어치가 넘는 침구와 잠옷이 있다. 밖에 나갈 때 입는 옷보다 집에서 입는 옷이 더 비싸요. 왜냐하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집에서 보내니까요. 논리적이면서도 당혹스러운 설명이다. Affordable Luxury, 즉 접근 가능한 사치가
코지노믹스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큰 사치는 포기했지만 작은 사치는 오히려 늘렸다. 자동차는 중고차를 타지만 집에는 100만 원짜리 커피 머신을 들인다. 해외여행은 못 가도 50만 원짜리 아로마 디퓨저는 구매한다. 이 역설적 소비 패턴의 배후에는 명확한 심리가 있다. 첫째, 정당화의 용이성이다. 밖에서 커피 안 마시고 집에서 타 마시면 결국 남는 장사라는 논리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루 한 잔 6,000원짜리 커피를 1년간 사 마시면 219만 원이다. 100만 원짜리 커피 머신을 사도 1년이면 본전이다. 물론 이 계산법에는 함정이 있다. 커피 머신을 샀다고 카페를 완전히 끊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즉각적 만족감이다. 명품백은 사고 나서도 내가 왜 이걸 샀지? 라는 죄책감이 든다. 하지만 고급 백에는 다르다. 매일 밤 그 위에 머리를 눕힐 때마다 역시 잘 샀어 라는 확신이 든다.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가성비는 올라간다. 셋째, SNS 과시욕의 변형이다. 과거에는 명품 로고가 박힌 가방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면 지금은 분위기 있는 우리 집 사진을 올린다.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조말론 향초, 북유럽풍 소파에 걸친 캐시미어 담요. 이런 사진들은 명품백 인증샷보다 더 많은 좋아요를 받는다. 과시의 방식이 바뀐 것이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무인양품은 2024년 홈웨어 라인을 30% 확대했고 매출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프랑스 고급 침구 브랜드 프레떼 아비브르는 한국 시장에서만 23% 성장했다. 사람들은 묻는다. 집에만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쓰냐고요? 정확히는 반대다. 집에만 있기 때문에 더 쓴다. 그런데 이 소비가 정말 합리적일까?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낭비일까? 스마트폰 화면은 차갑다. 물리적 온도가 아니라 감정적 온도의 문제다. 우리는 하루 평균 5시간 넘게 스마트폰을 만지지만 그 어떤 따뜻함도 느끼지 못한다. 메시지는 쌓이지만 위로는 없다. 좋아요는 늘지만 연결감은 줄어든다. 디지털 피로, 디지털 패티그가 임계점에 달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반대편을 찾기 시작했다.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무게가 느껴지는 것들을. 아날로그의 귀환이다. IP판 매출이 2024년 상반기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턴테이블 수입량도 3배로 뛰었다. 20대 대학생 최현우 씨는 말한다. 스트리밍으로 음악 듣는 게 편한 건 맞아요. 근데 LP는 달라요. 앨범을 꺼내고 턴테이블에 올리고 바늘을 내리는 그 과정 자체가 의식 리추얼이 되는 거죠. 음악이 흘러나올 때의 그 감동은 스포티파이로는 절대 못 느껴요. 종이책 시장도 부활했다. 전자책의 편리함의 끝판왕이지만 종이책 판매량은 오히려 늘었다. 특히 에세이와 시집 같은 감성적 장르가 강세다. 서점 체인 교보문고는 2024년 상반기 종이책 매출이 1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종이 냄새, 책장에 꽂혀있는 모습, 이런 게 주는 만족감이 있어요. 29세 직장인 정민아 씨의 설명이다. 촉각적 위안, tactile comfort, 심리학 용어로는 haptic reassurance라고 한다. 불안할 때 사람들은 뭔가를 만지고 싶어 한다. 부드러운 담요, 묵직한 책, 따뜻한 머그컵. 이런 물건들은 디지털 기기가 줄 수 없는 물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뇌과학자들은 촉각 자극이 옥시토신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고 말한다. 이 트렌드를 가장 빨리 포착한 건 텍스타일 업계다. 프리미엄 담요 브랜드 에블데이 블리스는 2024년 출시 첫 해에 50만 장을 팔았다. 한 장에 평균 12만 원.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다. 우리 담요를 산 고객의 78%가 안정감을 구매 이유로 꼽았습니다. 따뜻함이 아니라 안정감이요. 마케팅 담당자의 말이다. 캔들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한국 캔들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3,200억 원으로 3년 전보다 2.4배 커졌다. 특히 고급 캔들 10만 원 이상의 성장률이 두드러진다. 불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진정되어 스마트폰 화면보다 훨씬 낫죠. 36세 워킹맘 김소영 씨의 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날로그 제품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구매된다.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보고 쿠팡에서 주문하고 집 앞까지 배송된다. 디지털을 통해 아날로그를 소비하는 모순.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집이 놀이터가 됐다.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철학자 하위징어가 제시한 지 80년이 지났다. 이제 우리는 홈 루덴스, 즉 집에서 놀이하는 인간의 시대를 산다. 집은 더 이상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다. 운동하고 영화 보고 요리하고 일하고 심지어 데이트까지 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그리고 이 변신에는 당연히 비용이 든다. 홈짐 시장이 대표적이다. 헬스장 3개월 등록비가 30만 원인데 사람들은 200만 원짜리 러닝머신을 산다.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소비자들의 논리는 명확하다. 헬스장은 왕복 시간만 1시간이에요. 거기다 남의 땀 묻은 기구 쓰기 싫고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집에 운동기구 하나 들여놓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가정용 운동기구 시장은 2024년 1조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펠로톤 같은 스마트 운동기구는 한 대에 300만 원이 넘지만 불티나게 팔린다. 구독형 홈트레이닝 서비스도 급성장했다. 집이 곧 헬스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홈시네마도 마찬가지다. 영화관 한 번 가는 비용이 가족 4인 기준 10만 원에 육박한다. 그 돈이면 OTT 구독료 3개월치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100인치 빔 프로젝터 협 50만 원, 사운드바 80만 원, 원동 리클라이너 소파 1인당 70만 원까지 구매한다. 한번 구축하면 총 비용이 400만 원을 넘는다. 처음엔 OTT만 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볼 거면 제대로 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주말마다 집에서 영화 봐요. 영화관보다 훨씬 편하고 팝콘도 더 맛있어요. 41세 가장 박준혁 씨의 만족스러운 표정이다. 홈카페는 이미 일상이 됐다.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 우유 거품기, 각종 원두와 시럽, 입문용 세트만 해도 50만 원. 제대로 갖추려면 200만 원은 훌쩍 넘는다. 카페 창업 수준의 투자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려면 6천 원인데 집에서 타 마시면 원두값 포함해도 한 잔에 1,500원이에요. 1년이면 본전이죠. 이런 계산법이 설득력을 얻는다. 여기에 홈오피스까지 더해진다. 인체공학 의자 80만 원, 높이 조절 책상 60만 원, 듀얼 모니터 100만 원, 고급 키보드와 마우스 30만 원.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이런 투자를 필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었다. 총 270만 원이 넘는 금액이지만 하루 8시간씩 쓰는 건데 당연히 투자해야죠. 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이다. 홈짐, 홈시네마, 홈카페, 홈오피스. 집 하나를 이렇게 꾸미려면 1,000만 원은 기본이다. 불황에 이런 지출이 가능할까? 놀랍게도 가능하다. 아니, 오히려 불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밖에 쓸 돈을 안으로 돌린 것이다. 하지만 이 전략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위기는 기회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정확히는 위기는 변화를 강요하고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가 맞다. 코지노믹스는 경제 위기가 강요한 변화에서 태어났다.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는 대신 방향을 바꿨고 기업들은 이 변화의 물결에 올라탔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이 거대한 흐름이 일회성 유행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전장의 최전선, 즉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부터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경험을 팝니다. 글로벌 친구 브랜드 템퓨일의 한국 지사장이 한 말이다. 이 회사는 2024년 마케팅 전략을 전면 개편했다. 과거에는 목과 허리 건강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완벽한 휴식을 전면에 내세운다. 광고 카피도 바뀌었다. 숙면이 아니라 행복을 파는 회사라는 슬로건이 메인이다. 실제로 이 전략은 먹혔다. 템퍼의 2024년 한국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기능보다 감성, 스펙보다 스토리. 코지노믹스 시대의 마케팅 공식이다. LG전자는 공기청정기를 광고하면서 미세먼지 제거율 대신 당신의 안식처를 지켜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쓴다. 삼성전자는 냉장고 광고에서 저전력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담는 공간에 강조한다. 제품의 기능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주는 감정적 가치가 차별화 포인트가 됐다. 특히 향기 산업이 급부상했다. 디퓨저, 캔들, 룸스프레이, 섬유 유연제까지 향기는 더 이상 부가 기능이 아니라 주력 상품이다.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딥티크는 한 개에 10만 원이 넘는 캔들을 팔지만 한국에서만 연간 50억 원어치가 팔린다. 향기는 공간의 성격을 규정해요. 같은 방이라도 무슨 향을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죠. 브랜드 매니저의 선영이다. 흥미로운 건 휴식을 파는 브랜드들이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한다는 점이다. 저가 경쟁 대신 고급화로 간다. 왜일까? 심리학적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나를 위한 투자에는 관대하다. 특히 그것이 정신건강과 연결될 때는 더욱 그렇다. 12만 원짜리 캔들이 비싸긴 한데 제 정신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비싸요. 27세 직장인 윤서진 씨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있다. 브랜드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다. 셀프케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운다. 립스틱 브랜드가 당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하고 조교기 제조사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광고한다. 소비를 자기애와 연결시키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핵심은 진정성, 어센티시티이다. 억지로 감성팔이를 하거나 제품과 무관한 스토리를 갖다 붙이면
소비자들은 금방 알아챈다. 요즘 소비자들은 광고를 믿지 않아요. 대신 후기를 믿죠. 진짜 좋으면 알아서 입소문 나고 아니면 바로 망해요. 마케팅 컨설턴트 김태윤 씨의 냉정한 진단이다. 그렇다면 이 트렌드는 얼마나 오래 갈까? 모든 트렌드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2000년대 초반 웰빈 열풍을 기억하는가? 한때는 모든 제품에 웰빈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웰빙 아파트, 웰빙 김치, 심지어 웰빙 소주까지. 하지만 지금은 그 단어를 쓰는 브랜드는 거의 없다. 유행은 왔다가 사라진다. 코지노믹스도 그럴까? 아니면 뉴 노멀, 뉴 널멀이 될까?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객관론자들은 코지노믹스는 단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고 주장한다.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인구 구조 변화다. 1인 가구 비율이 2024년 기준 35%를 넘어섰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집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 집이 곧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둘째, 근무 방식의 변화다. 재택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가 정착되면서 집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확장됐다.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주 2, 3일 재택은 이제 기본 옵션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홈오피스 투자는 필수가 되죠. 인사 컨설팅 회사 대표 이정은 씨의 분석이다. 셋째, 가치관의 변화다. MZ세대는 소유보다 경험을, 과시보다 만족을 중시한다. 이들에게 명품백보다 편안한 집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세대가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남한테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좋은 게 중요해요. 집이 좋으면 인스타에 올리긴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26세 직장인 최유진 씨의 말이다. 반면 회의론자들도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사람들은 다시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코쿠닝 트렌드가 있었다. 사람들이 집에 틀어박혔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자 다시 밖으로 나갔다. 여행, 외식, 문화생활, 억누였던 욕구가 폭발했다. 리벤지 소비, 리벤지 스펜딩라고 불렸다. 2024년에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 해외여행 예약이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다. 고급 레스토랑 예약도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가끔은 밖에 나가서 제대로 된 걸 경험하고 싶어요. 32세 직장인 강민호 씨의 솔직한 고백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아마도 둘 다일 것이다. 코지노믹스는 완전히 사라지지도 완전히 지배하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하이브리드 라이프 스타일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집과 박, 아날로그와 디지털, 실용과 감성, 이 모든 걸 균형 있게 소비하는 방식 말이다. 중요한 건 선택권이 생겼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밖에서 놀아야 제대로 노는 것이라는 사회적 압박이 있었다. 이제는 집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생겼다. 그리고 이 선택의 자유야말로 코지노믹스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일지 모른다.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 당신은 부자인가? 통장 잔고를 보고 대답하려 했다면 그건 20세기식 사고방식이다. 2026년 풍요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그 집에서 얼마나 행복하냐. 코지노믹스는 단순한 소비 트렌드를 넘어 삶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문화운동이 되고 있다. 정서적 회복력, Emotional Resilience.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 세라 린이 제안한 개념이다. 불확실한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이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원상태로 돌아오는 속도, 그리고 그 회복을 돕는 게 바로 안락한 공간이다. 제 친구는 연봉이 저보다 2배 많아요. 근데 매일 야근하고 집에 가면 쓰러져 자고 주말은 피곤해서 집에서 폰만 봐요. 저는 연봉은 적지만 칼퇴하고 집에 와서 요리하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책 읽어요. 누가 더 부자일까요? 30세 출판 편집자 박소현 씨의 질문이 정답은 없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다. 물질주의, materialism에서 경험주의, experientialism로 다시 안식주의, resti즘으로 소비 철학의 진화다. 2000년대에는 명품을 소유하는 게 목표였다. 2010년대에는 여행과 공연 같은 경험이 가치 있다고 여겨졌다. 2020년대 중반인 지금 사람들은 편안한 휴식을 가장 사치스러운 것으로 본다.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번아웃 경험자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강하다. 한번 번아웃 겪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쓰러지면 끝이라는 걸. 이제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제대로 쉬는 게 제일 중요해요. 35세 IT 기업 개발자 정호진 씨의 말이다. 기업들도 이 흐름을 읽고 있다. 워라밸,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넘어 워라블, 워크-라이프 블렌드를 이야기한다. 일과 삶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석대, 삶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방식이다. 재택근무, 자율 출퇴근, 무제한 휴가 같은 제도가 확산되는 이유다. 하지만 여기에도 그림자는 있다. 코지노믹스 양극화다. 넓고 쾌적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재택근무가 축복이지만 좁고 불편한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문이다. 홈짐, 홈시네마, 홈카페는 모두 공간이 필요하다. 서울 원룸 6평에서는 불가능한 사치다. 코지노믹스는 결국 중산층 이상의 트렌드예요. 저처럼 월세 사는 사람한테는 그림의 떡이죠. 집이 편해야 투자를 하지. 이 좁은 데서 뭘 어떻게 해요? 28세 프리터 김민준 씨의 쓴웃음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직 답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지노믹스가 남긴 긍정적 메시지는 분명하다. 행복의 기준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했다는 것.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이 중요해졌다는 것. 이것은 작지만 중요한 철학적 전환이다. 마지막 질문을 남긴다. 당신의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인가? 아니면 당신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공간인가? 코지노믹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의 평온을, 거창한 행복보다 작지만 확실한 위안을. 코지노믹스는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